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우리 시장은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휴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 시장은 오늘 AI 칩, 반도체에 온통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부담을 좀 덜었습니다. 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 테스트에 실패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외에도 미국에서 테슬라, 인텔, 엔비디아 할 것 없이 전부 다 앞으로 AI 칩 투자 더 할 거다, 구매 더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 칩의 경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국내 증시가 다시금 활짝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기대해 볼 만한데요. 네. 특히나 HP 엔터프라이즈가 시간외에서 지금 18%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액침 냉각과 관련된 수냉각과 관련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실적 발표와 함께 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냉각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 LG전자를 포함해서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시장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서 장 출발을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업종이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계속 이벤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도 저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투자법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외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수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항공주들 투자는 어떻게 할지 힌트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발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이 시간 좀 준비를 했고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물량 공세에 해상 운임지수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인사이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최근에 수출도 잘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현대차 어떻게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소폭으로 간밤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뜨거웠던 고용이 어느 정도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되살아났고 투심 또한 다시 살아난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더 빠르게 냉각이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고 그로 인해 증시에게까지 최종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당장의 구인 건수에 집중하면서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4월 구인 건수는 806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연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도 코로나 이후 올랐던 이 고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냉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부진했던 경기 지표 수치들이 먼저 확인이 됐었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퍼지고 있지만 소비나 제조 그리고 또 고용까지 모두 트리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2를 확인을 해보면 오는 9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은 65.7%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전날 대비해서도 더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더 내려갈 확률도 58%까지 올라온 상황으로 이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간밤 미국에서 국제금리도 연이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의 지표들이 증시에게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오늘 긍정적인 증시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이제는 인텔이 새로운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를 위한 제온 6를 어제 대만에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반도체 업계 황태자로 불렸던 인텔이 이 AI 전성 시대를 맞아서 PC 전용 반도체를 선보이는 등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직접 칩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 회사죠.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만드는 종합 반도체 기업인데요. 다만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최첨단 무기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TSMC 라인에서 새로운 칩들을 생산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인텔 CEO 같은 경우는 이 AI 프로세서인 루나 레이크를 어제 처음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루나 레이크는 시스템 온칩 전력을 전작 대비해서 최대 40% 줄이고 AI 컴퓨팅 성능은 3배 이상 높인 프로세서인데요. 해당 AI PC 전용 반도체는 올해 3분기부터 PC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출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인텔은 서버용 CPU 제온 6 칩도 선보였는데 전작 대비해서도 4.2배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가격 또한 기존 엔비디아 제품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성능 또한 엔비디아의 H100보다도 뛰어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I 중심의 반도체 시장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인텔이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AI 반도체 칩에 대한 니즈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기존의 테슬라를 위해서 주문했던 AI 칩을 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X 그리고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에 선제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CNBC의 보도로 나왔던 소식인데요. 엔비디아 내부 이메일을 통해서 해당 내용이 공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거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슈퍼컴퓨터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AI 분야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혀왔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프로세서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라고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엔비디아의 주력 AI 칩인 H100의 수를 3만 5천 개에서 8만 5천 개까지 늘리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사실은 머스크가 자신의 개인 회사인 X가 테슬라보다 먼저 AI 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한 말을 결국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메일 내용이 확인되면서 머스크는 테슬라의 시간제 CEO다라는 꼬리표를 더욱더 부각시킬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로써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의문을 제기해온 일부 주주들과 또 머스크를 지지하는 주주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속보치와 동일하게 전기 대비 1.3%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속보치 집계 이후에 발표되는 수치가 더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성장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고요. 내수는 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특히나 반도체와 스마트폰과 같은 IT 업종 부분이 전기 대비 1.8%가량 상승하면서 속보치 대비 2배가량 늘어났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장 김정섭 과장과 연결해서 미국 증시 마무리 상황 알아보고요. 우리 시장의 출발 상황 예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미증시 오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는 고용시장 둔화로 인해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며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4월 구인 건수가 2021년 2월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그동안 인플레이션 과열을 자극했던 노동시장이 식어가면서 물가 상세가 둔화되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종목별로는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 루빈을 공개하면서 상승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제2의 엔비디아로 불렸던 AMD는 2% 급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경쟁사인 인텔이 AI 전용칩을 발표하면서 신제품이 업계 최강자인 엔비디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후바 주자인 AMD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에 AI 시장의 격차에 따른
반도체 종목들이 함께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채금리가 등락하며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MSCI 신흥국 지수가 하락하며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최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국채 수요 부진을 반영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금리의 유동성 우려에 기반한 증시 변동성은 길게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경우 시장의 색깔이 보이지 못한 채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 주요 대내 이벤트를 지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성을 가능하며 포지션 조정에 나서는 구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특히 7일에 발표될 5월 비농업 고용지표에 주목하며 고용시장의 둔화 가능성을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으로 지표 발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AI 반도체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점, 또 국내에서는 또 견조한 GDP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간반비 증시의 좋은 흐름을 이어받아 상승 시작 예상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도주의 주가 정상화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국내 이슈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 초반에서 지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들의 저가 매수 이익과 외국인의 수급도 코스피는 매도, 코스닥은 매수하는 모습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국 증시에 대한 소외 현상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커진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바이오 업종의 강세 속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힘이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동해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탐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정유, 화학, 가스 관련주를 비롯해서 시추를 담당할 건설, 조선업종의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초기 조사인 결과인 만큼 당장 기업의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하반기 시추를 통해 실제 부종량을 확인한 후 2027년 착공할 예정이고 상업화에는 2035년도에 가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신하기 이른 시점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등락을 반복하며 아직 확실한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내 증시이지만 증시를 이끌 주도주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전일 장 마감 후에 젠슨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관련 인증 테스트에 실패한 적이 없고 현재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발언에 시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로 차입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바이오 업종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시장 주도주의 반등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젠스랑 엔비디아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국내 증시 반도체 주도주가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볼 만하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우리가 포착해야 할 이슈들 알아보고요. 투자 전략, 종목까지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이슈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지 먼저 이지은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궁금한데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USA가 현지 시간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만 총 47곳이 참가했습니다.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 앱텍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추진 여파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단 1분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성적표를 보면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시대 제약 바이오주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를 오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스코도 있고, 바이오 USA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벤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약바이오 투자 한번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진 대표님과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한때 HLB 때문에 약간 타격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제약바이오 투심이 완전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5월 달에 이제 HLB가 FDA로부터 CRL을 수령을 하면서 좀 우려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예상 밖으로 또 관련돼서 다른 종목들의 좀 제한은 상승세를 좀 막는 부분은 제한적이었는데 일단 오늘 어제였죠. 알테오젠이 시장에서 19% 가까운 네, 급등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완전히 좀 바꿔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 아스코 이런 일정 큰 빅 이벤트가 있으면 세론뉴스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게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일단은 아스코에 나갔던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유한예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달에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렉라자 같은 경우에 좋은 또 결과치를 내보였고 또 알테오젠도 아스코에서의 내보였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비대증 관련된 치료제가 다른 화이자랑 경쟁 구도에 있는데 훨씬 더 좋다, 성능이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좋은 성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번에는 세론뉴스로 작용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 추세로 좀 갔는데 좀 전체적인 시장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네. 주도주에서 좀 물러나면서 원래는 바이오 쪽으로 일정들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는 예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빈 공간을 화장품, 음식료 그쪽 관련된 이제 실적이 기반되고 수출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주도 섹터가 옮겨갔다가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알테오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점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 지금 바이오 US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정이 6월 달부터 또 계속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한양행의 FDA 승인에 대한 네. 부분들 8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더 앞당겨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에 대한 임상 결과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6월 달에는 또 학회에 대한 모멘텀 일정들이 있고 또 기업들의 굵직한 이벤트가 계속 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통상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그렇죠. 좋은 성과를 내보이는 기업들이 줄줄이 나오다 보면 또 다른 기업들도 같이 기대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제약바이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터졌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유한양행도 계속 꾸준하게 기대감이 임상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신 게 반도체가 약간 쉴 때 오히려 턴하면서 화장품이나 실적주로 갔고 이번에 네. 다시 바이오로 올 수 있을 거다. 근데 오늘 또 변수인 게 삼성전자 이야기가 어제 나왔잖아요. 이러니까 오늘 다시 또 반도체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 제약바이오 또한 관심 밖으로 약간 물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 예전에 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양강 구도로 갔었을 때를 잘 네네. 기억을 해보면 시소 타는 것처럼 주도 섹터가 시장에 두 개가 있으면서 같이 좀 받쳐주는 번갈아 흐름이 가면서. 나와줬거든요. 물론 바이오가 그 정도 2차 전지의 산업만큼의 이런 큰 파워력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반도체가 오늘 또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에 대한 통과가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우려를 좀 진정시켜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으로 갈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강세가 나오겠지만 이게 과연 이제 진짜 납품으로 이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일단은 작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수급이 다시 한번 바이오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대장주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알테오젠은 수급도 어저께 19%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줬기 그러게요. 때문에 일단은 알테오젠이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이 훈풍의 분위기는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알테오젠 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네요. 그리고 최근에 한 7, 8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과거에 2차 전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2차 전지가 약간 또 소외되어 있으니까 그런 빈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 어제 알테오젠을 필두로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 흐름 체크해봐야겠죠? 고은배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중의 바이오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어부지리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바이오 USA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 중국이 빠지니까 미국 다음으로 많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에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 기업입니다. 분기 매출이 1조를 넘어서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는데 공장 증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CDMO 분야에서의 확충이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면서 전거래일 0.1%가량 오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전일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 7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올해 5월에는 바이오시밀러 최초로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판매 특허를 취득한 옴니클로를 전시회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떠한 이야기로 이어질지 그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이와 함께 미국 내분비 학회에 대한 지속형 말단 비대증 치료제 연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을 하면서 어제 주도주 역할을 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당뇨병 학회가 또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전일에는 1% 이상의 어제 상승을 보이면서 반등, V자 반등을 나타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4% 이상 상승했는데 실적이 좀 부진했죠. 다만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여러 가지 학회들이 글로벌에서 지금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기대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대형 그리고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 50개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26곳,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쨌든 고금리 시대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다양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적으로 이렇게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감 속에 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제약바이오주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의 픽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자, 제약바이오주의 흐름 최근 들어서 좋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결국에는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22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한번 레벨업이 된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작년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은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실지 알테오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다른 종목이요? 네, 알테오젠은 근데 지표로서는 꼭 계속 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리가켄 바이오라는 종목을 리가켄 바이오. 네, 첫 번째로 먼저 같이 좀 보면 일단은 ADC 치료제 관련된 기업입니다. ADC 치료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특정 암세포만 공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이제 괜찮은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도 앞다퉈서 가지고 가려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기술로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 10건을 지금까지 이뤄낸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봤던 기업들이 더 잘하는 케이스가 네네.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장점이고요. 하지만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리가켄 바이오는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기술 수출 잘해도 왜 적자이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수출했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제약사들이 너무 좀 별로인 제약사들이 많다라는 없었어요. 네, 네.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았는데 일단 이번에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해냈습니다. 한 가지의 단점을 이제 덜어낸 거고요. 그러네요. 또 한 가지의 단점이었던 부분도 얀센과 지난해 12월에 계약을 성사를 시키면서 또 덜어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을 해낸 기업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또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꼽히는 것은 이 회사에 약이 없다, 신약이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 기술 수출인 기업인 중국의 푸신 제약이 또 지금 이 회사에서 후보 물질을 가지고 가서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임상이 경쟁 회사에 비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약효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네. 지금 빠르면은 2025년에 조건부 허가 신청도 중국 당국에 좀 낼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 보면 첫 번째 리가켄 바이오의 신약이 또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세 가지의 단점을 다 보완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가캠 바이오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72,000원 정도의 돌파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술적으로도 좀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71,0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돌파 좀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알테오젠이 이 부분을 잘 치고 나가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지금 덜 오른 이제 아스코의 일정이 있었고 그동안에 좀 성과를 잘 보인 기업들 위주로 다시 한번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어요. 최근에는 뭐 어쨌든 약간 쉬고 있는데 추세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네요. 뭐 알테오젠 한번 같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분위기가 쏠리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네, ABL 바이오라는 ABL 기업인데 최근에 아스코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파트너인 바이오파마와 공동 개발 중인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 이번에 ABL 503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제 한 사람한테는 완전 간해라는 이런 결과치를 도출해냈고요. 그리고 7사람한테는 종양이 30% 감소를 하는 6명한테는 이제 중간 간해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끝까지 아직은 임상 일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바이오 USA가 이제 글로벌 파트너들과 더 활발하게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학회인데 이번에 바이오 USA에 참가해서 지금 이제 그랩바디 T에 대한 면역 항암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를 결과치를 또 도출해낼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내보인다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다시 한번 반응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BL 바이오까지 봤고, 이거 김대준 대표님도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제약바이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가 방금 얘기한 리카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오리온에서 인수한 회사이죠. 네. 올해 들어서 제약바이오의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대기업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 시장을 판단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학회가 계속 예정돼 있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금리가 최근 4.7에 4.3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발현될 수 있는 시점이고요. 세 번째는 세제 개편입니다. 저는 이 세제 개편에 주목해서 종목에 픽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뭐 금투세도 있고 분리과세도 있고 상속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상속세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배 요건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창업주들이 회사를 창립한 시기가 대략 70년, 80년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2022년, 23년, 뭐 25년 쯤에는 창업주들의 나이가 70대나 80대 수준이거든요. 그쵸. 승계를 위한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승계가 되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승계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삼천당 제약이 대표적인 그렇네요. 승계 이후에 주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최근에 승계 이슈가 있고 또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볼 때 뭘까요? 저는 휴원스를 휴원스.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어요. 예.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발견시켰는데 시총은 3천억 중반이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그러게요. 제약주 같은 경우는 PBR 1배 수준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그러네요. 우리가 네. 많이 판단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휴원스 같은 경우는 승계를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냐라고 판단하면 일단 배당을 많이 할 겁니다. 네. 배당을 해서 축적된 배당 자금을 통해서 회사를 그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가거나 또는 이제 비상장 기업을 이제 위에 같이 상장해서 진행하는 형태가 있겠죠. 근데 휴원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요. 배당 정책도 앞으로 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휴원스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네네. 우리가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특별하게
특정 가격을 지어서 해당 시점에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주가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 증가 상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분할해서 접근하는 형태로서의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원스 제약바이오 우리가 뭐 이벤트나 임상에 관련돼서만 집중하고 있는데 김대준 대표님은 후계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 예전에 삼천단 제약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휴원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좋은 또 다른 시각으로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바로 김대준 대표가 포착한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이 역대 최고 성적에도 불구하고 실적 우려에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앞으로 경기 민감주에서 소비재로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려가 과도하다고 평가하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항공사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항공주들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김대준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항공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일 또 때마침 휴일이고 네. 또 연휴 휴가 붙이셔서 여행 가시는 분들 그렇죠.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비행기는 이렇게 많이 타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갑니까, 항공주? 앞서 앵커가 항공주들 훨훨 날아오를까요? 라고 문의를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퀘스천을 했는데 저의 답변은 훨훨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륙 중입니까, 지금? 네. 우리가 이제 대한항공을 특징지어서 10월에 이제 합병 가능성에 네. 대한 의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합병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까? 라는 그러니까요. 지점이죠.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합병을 한다고 해서 네. 이게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라가겠냐는 겁니다. 네. 뭐 대한항공 회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렇죠. 네. 제가 올라갈지 하락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과거의 빅딜과 합병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였던 기업들의 내용은 알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좀 오래 시차를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의 SK 하이닉스는 LG 반도체와 현대전자 합병을 그렇죠. 해서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됐죠. 긍정적인 효과 시점을 마련했습니다. 그 뒤에 지금 현대 로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차량 사업부와 철도 사업부를 분할해서 현대 로템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지금까지는 사업부를 독립시켜서 회사를 성장시킨 예였고요. 회사와 회사가 병합을 해서 합병을 해서 주가가 긍정적인 시너지를 냈던 형태에서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었다고 볼 수 있는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신이 무엇일까요? 뭐였죠? 삼성에서 빅딜을 하면서 삼성 테크인과 테크인이었네요, 삼성 테크인. 항공을 한화에 일부 넘기고 일부는 한국 항공우주로 변환했어요. 네, 그쵸. 이 회사가 커 나가면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됐습니다. 그쵸. 삼성의 삼성 테크인 그쵸. 관련해서 이 산업 부분이 진화한 거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의 흐름이라고 볼 수 그렇네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후에 이제 진행되었던 그 삼성정밀화학, 지금의 롯데케미칼입니다. 호남석유화학과 삼성정밀화학을 합병을 해서 지금의 롯데케미칼 같은 아주 우량한 회사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합병, 빅딜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하고 회사가 좋아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네. 우리가 과거 선례를 통해서 유추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항공주 최근까지 못 갔습니다. 네네.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합병 이슈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 이벤트가 그렇죠.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유가가 나오고 있어요. 주가에 떨어지고 있죠. 항공유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9월에 항공유가 120불 정도 했어요. 지금 100불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네, 넘습니다.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해요.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여기에 이익치가 늘어난다는 측면으로서의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 항공산업은 상반기에 좋고요. 하반기에 조금 안 좋은 형태의 실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와 실적치를 보게 된다면 1분기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네. 최고의 고점의 가격을 실현했던 시점이 2009년, 2010년, 11년이었거든요. 네네. 이때 6만 원대였습니다. 이때 매출이 11조 내외 매출을 보였거든요. 지난해 매출이 16조였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2만 원대입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형태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휴가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지난 5월 기준으로 해서 그 송출한,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50%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반의 이유로 인해서 항공주 그동안은 움직임 자체가 정체되어 있지만 네. 훨훨 날아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 뭐 학병과 관련된 이슈, 유가가 내려가고 있고 또 휴가 시즌도 오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 이제 항공주를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항공주들의 주가 흐름 고은별 앵커가 체크해드립니다. 네, 항공주들의 주가 흐름 1년 동안 보면은 그다지 유의미한 상승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로 인해 항공주들은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건데요. 다만 구조적인 변화는 긍정적이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는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여행을 가볼까였다면 요즘에는 주말에 그냥 여행 한번 다녀올까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성수기, 비수기가 없이 많은 분들께서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게 항공주들에는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중국이 물량을 많이 공세를 하면서 이로 인해 해상 운임비가 급등하고 있죠. 이와 연동돼서 항공 운임비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항공주들에는 최근에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엔 전일 1.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5일 차트를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감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나서도 항공주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유가가 하락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이제는 항공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느리지만 꾸준하게 5일선 차트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제칼 같은 경우에도 5% 이상의 상승을 했고요. 진에어도 3% 이상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LCC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1% 이상 상승을 한 가운데 제주항공 역시나 분기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이어갔는데요. 과연 항공 관련 기업들 이렇게 실적과 함께 앞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픽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상승 탄력을 받은 건 아닌데 조금씩 이제 낌새가 보이고 있어요. 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김대진 대표님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대한항공입니다. 무조건 대한항공. 네. 제가 이제 종목을 이제 찾고 발굴할 때 기업을 탐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 회사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봅니다. 예. 오너의 그 비전이 어떠한지를 그쵸. 많이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공사, 대한항공, LCC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검색을 하면 특징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합병 얘기가 아니고요. 직원 채용입니다. 어. 직원 채용이 굉장히 본물처럼 채용이 늘어난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업황이 좋아진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현재 직원이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감소했던 추세가 팬데믹 이전 상황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산업 전체의 흐름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흐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검색창에 항공 또는 대한항공 치게 되면 그 항공사 직원 채용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로의 종목 접근하실 때도 그쵸. 산업에 대한 네. 분석으로서의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승무원 채용과 관련된 이런 거 추이를 보면 되죠. 그럼요.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미 나왔던 기사화됐던 합병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전반의 내용들은 이미 기사화됐고 노출된 내용이기 네네.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차치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주가적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연동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시장에서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쵸.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식음료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최근까지 핫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몰렸다가 최근에 주가가 일정 시점 조정을 받는 형태를 보이면서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현재 찾고 있는 다음 중입니다. 턴을 봐야죠. 예. 투자처의 다음 턴은 역시 주가가 안 갔던 종목, 저평가된 종목, 앞으로 갈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처를 네네. 현재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주의 대표주이면서 현 시점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가격적으로도 전혀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현 시점 항공주 1착으로 대한항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측면은 앞서 말씀드렸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가격 전략은 어떤 특정 가격을 주어져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 분할해서 접근하면 충분히 활용도를 높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뭐 수급적으로 봐도 최근에 한 3거래일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하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근데 규모가 꽤나 크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중장기적으로 한번 모아가는 대한항공의 전략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 더 볼까요? 두 번째는 약간 가벼운 진에어입니다. 지네요. 네. 역시 뭐 한진그룹의 대표적 LCC 기업이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전략적 측면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대한항공. 근데 나는 좀 무겁지만 안전한 종목을 선호하겠다라고 하면 대한항공이고요. 대한항공이고. 난 좀 가벼우면서 탄력적인 종목을 선호하겠다라면 진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한항공 그룹주, 한진그룹주들을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여 동안 합병에 대한 이슈가 이끌어왔죠. 네. 된다, 안 된다, 된다. 유럽이 승인한다, 일본이 승인한다, 뭐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하나의 관문만 남고 있어요. 네, 미국만 남았죠, 이제. 또 하나 뉴스 보게 되면 한진그룹에서 그 보잉사에 대해서 항공기 30대를 구매한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네, 네. 항공기 30대면 금액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어우, 수천억 아닙니까? 16조입니다. 아, 16조입니까? 물론 네. 이게 일시에 구매하는 것은 네, 네, 아니겠지만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구매하겠다라는 거죠. 네, 네. 미국이 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인이 되겠다라는 아. 시그널이거든요. 딜이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10월 승인은 거의 확정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벤트에 확정이 되면 주가는 한번 레벨업 되겠죠. 네네. 그 이전 단계에서 현재 바닥권에 있는 항공주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진해도 마찬가지고 가장 수혜가 되는 LCC에서의 기업이기 네네.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의 종목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항공주 아무도 지금 지켜보지 않을 때 지금 시점에 오히려 시장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야 될 때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네.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게 궁금증이 풀렸네요. 어제 대한항공에서 공시를 하긴 했잖아요. 이거 네. 30대 구입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네, 공시를 했는데 저는 왜 그럴까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미국과의 이 승인과 관련해서 딜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아, 이런 해석을 좀 살펴보면 대한항공 합병 승인, 아시아나 합병 승인 이슈 이벤트를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지은 대표님은 항공주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TA 항공 TA 보고 항공.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네. 일본과 동남아 워낙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사람들이 네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 2분기에는 살짝 비수기일 수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아까 계속 말씀하신 이제 합병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고요. 일단 유럽의 노선 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운수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혜가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이제 가까운 거리, 특히 일본, 동남아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은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점점 될 네, 거고 시원하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유럽 쪽 노선을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쪽 관련돼서 또 눈이 좀 시선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TA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뭐 모멘텀 앞으로의 이제 전반적인 항공주들 저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또 가장 큰 굵직한 이벤트인 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TA 항공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아직 체크를 못해서 그런데 TA 쪽에 유럽 쪽에 이 국제선 승인을 받았나요? 아니 이게 이제 완전 승인이 되면 같이 가는 구조로 갑니다. 이게 그 조건 안에 유럽 쪽을 띄어내야 되는 게 조건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쵸. 같이 확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잖아요. 김대주 대표님 TA 쪽 어떻게 보세요? TA가 유일하게 그 전보역 있게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을 뛸 수 있는 항공기를 2대를 가지고 있죠. 대한항공도 한 6, 7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TA가 장거리 노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도 승인이 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혜택 또 분명히 TA 항공에 대해서는 주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A 항공도 자세하게 살펴주셨고요. 말씀드린 뭐 유럽 해외 더 장거리 노선에 대한 승인 이벤트도 있으니까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출발하지 않은 항공주들 지금 볼 타이밍이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의견을 모아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고 타이밍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레이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재밌게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서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1.37%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들을 살펴보면 4월 구인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805만 9천 건으로 전월 대비 29만 건이 감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80만 건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수치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금리가 하락하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6% 넘어서는 흐름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고용이 좀 위축되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5월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점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이러한 흐름들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 전망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는 좀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좀 나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에 대해서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엔비디아의 발표로 인해서 오늘 좀 강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반면, 지금 현재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석유 시추 관련된 종목들이 전일 장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좀 혼조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한국 증시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좀 방향성을 좀 잡아가기가 어렵고 현재 유동성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섹터가 동반해서 상승하기보다는 쏠림 현상이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시장과 더불어서 매크로적인 지표들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HBM 테스트 실패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설명이 이루어졌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좀 저가에서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좀 저렴한 국면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는 정책적인 이슈로서 저출산 관련된 종목인 아가방 컴퍼니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달에 윤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의 발표가 좀 예정돼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시세가 단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주체 전략에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 이후에 전체적으로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투자 전략에 세우시는 게 올바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20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내일 휴일을 앞두고 우리 시장 오늘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 퀄 테스트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어제 또 시간의 거래에서 삼성전자의 반응을 보였는데 과연 오늘 출발 어느 정도 상승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외국인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제 미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 고용이 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심리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9,700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석유 시초와 관련된 또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어제 또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꺾이게 될지 여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또 출발할지 마켓 스탠바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희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출발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정태근 이사님의 개장전 탑3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변영인 대표님도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짧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견만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좀 자존심 상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테스트가 잘 될 것, 그리고 제품 납품이 이뤄질 것. 그러니까 확정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러니까 추측성 같은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테스트를 젠슨 황이 하는 게 아니라 TSMC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될 거고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HBM3E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황들 속에서 SK하이닉스는 앞으로 TSMC와 협력해가지고 HBM4로 이뤄나갈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깔끔하게 한 번에 테스트해가지고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밴드 쪽으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슈도 계속해서 반영이 되게 되면 선반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플러스 아래 밴더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테마처럼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 소식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기 테마로 끝이 날 것인가,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DI라든지 워트 이런 정도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슈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부분도 이제 많이 노출된 부분이긴 한데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이 최근에 4월 1일부터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던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중심이었던 색조 화장품 이런 부분이 강세를 보였다라면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4월 1일부터 중국 인바운드 수혜가 되는 종목들까지 확장이 되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LBCNC, 토니모리, 그리고 이츠한불, 마녀공장, 그리고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참 아쉽게도 해상운임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그래서 이 해상운임 이슈가 발목을 잡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게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를 다 둘러봤는데 조금은 이제 5일선, 20일선 이탈하게 되면서 단기 추세가 꺾이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조정 나왔다 해서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조정폭을 좀 길게 보고 천천히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당분간 가격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화장품 같은 경우 좀 느긋하게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최근 시장의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원전에 갔었다가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은 또 동해 가스 관련주, 석유 관련주가 또 난리 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갈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전일 저녁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짝 반영된 부분들인데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제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인 부분들이 있고 그 흐름이 오늘까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6월 5일 오늘부터 8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유럽 간 학회가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플러스 학회 이슈로 보게 된다면은 동아ST, 알티오젠, 에이비온, 인벤티지립
죄송합니다.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는 반도체, 화장품, 바이오 이렇게 꼽아 오셨는데 변 대표님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비슷할까요? 네, 우선 뭐 삼성전자 이슈가 뭐 가장 좀 시장의 화두가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젠슨왕의 메시지는 사실 리스크에 대한 해소라기보다는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라고 좀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콜 테스트를 냉정하게는 좀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 양산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시사점 관점에서는 이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는 있겠으나 이게 완전한 리스크를 해소했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기점으로 이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에 이 공급을 하고 있는 소부장 밸류체인의 경우에는 반등이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다만 HBM 시장의 선점 효과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선점이 당분간 좀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다소 좀 늦은 감은 좀 있겠지만 이 수율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개선돼서 결국에는 뭐 저는 양산 테스트는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관련된 수급 변동성은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코 종료 이후에 이 바이오 USA의 어떤 개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4월과 5월 이 바이오 투심이 좀 위축됐던 부분들이 아스코 행사에서 이 개별 임상 성과가 좀 부각됐던 이슈 이 부분이 바이오 USA 그리고 6월에 이 뭐 간악회라든가 류마티스 학회 그다음에 당뇨학회 등에 관련된 일정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좀 계속해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적인 바이오에 대한 투심보다는 개별 성과 그리고 개별 임상 성과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된다면 개별 종목들의 수급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알테오젠의 급등 같은 경우 그리고 유한양행의 아스코에서 임상 성과가 좀 입증됐던 부분들이 8월에 시판화가 기대감들을 좀 키웠다는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최근에 운임지수가 21개월 최고치를 좀 경신했다는 부분들인데 이게 뭐 홍해발 리스크들이 좀 더 장기됐던 측면들이 좀 있고요. 여기서에서는 뭐 대중 관세에 관련된 이슈들이 뭐 8월까지에 대한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이 좀 증가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에 관련된 영향들은 해상 운임에 가장 크게 좀 연동돼서 당분간 운임의 상승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고 BDI 운임 지수는 2,000포인트를 좀 하회하는 하락하고 있는 시그널들을 좀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해상 운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벌크선이라든가 탱커선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BDI 운임 지수에 연동되는 종목들의 상승폭들이 좀 더 크다는 어떤 차이는 주의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선사를 좀 주력을 하고 있는 HMM의 좀 수혜를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옥석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뭐 거의 비슷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봐야 되고 바이오 그리고 해상운임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의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 SK하이닉스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좋은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월 5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8%가량 오르면서 2,685선까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 200은 1% 이상 상승 출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가량 상승으로 이 850선을 웃돌면서 출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의 저가 매수 그리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오늘 시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코스닥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예상 가격과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의 오늘 흐름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3.5%가량 상승하며 78,000원 선 회복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보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입니다. 1.7%가량 내린 19만 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저가 매수세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도 1.3%가량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역시나 오늘 강보합권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셀트리온이 전일 좀 긍정적인 소식 전해줬죠. 오늘 0.2% 상승 출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저 PBR 관련 기업들 금융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지 않습니다. KB금융 10위권으로 밀려난 가운데 1.6% 하락 출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상승 출발 전망되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알테오젠 어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1%가량 하락 출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 HLB 같은 경우에 1.9%가량 상승 출발 전망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지금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권 흐름도 함께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2024년 6월 5일) 수요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어떻게 오늘 마무리 지어질지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고요.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일지 아니면 어제 있었던 젠슨 황 CEO, 엔비디아 CEO의 삼성전자 퀄 테스트 실패한 바 없다. 이것을 반응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나타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부터 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77,600원까지 올라오면서 3%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3% 넘게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8만 9천 원대, 19만 원대가 붕괴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의 흐름 역시 패턴이 비슷합니다.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힘을 받아서 코스피는 0.7% 상승 출발하면서 2,680선 회복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상승 출발 0.4%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양 시장이 모두 빨간불 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월 5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시장 현충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까지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지금 꾸준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출발 상황은 괜찮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6%가량 상승하면서 2,680선에 근접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상승하면서 85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호가 상황과 비교한다면 그 상승폭은 조금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견조한 상승이 나왔다면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해 훈풍을 기대해 볼 만하죠. 특히나 제 옆쪽에 있는 삼성전자가 강한 불을 지금 뿜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으로 삼성전자가 날아오릅니다. 오랜만에 3%에 가까운 상승을 지금 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독점 계약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지면서 2%가량의 하락으로 지금 출발을 알렸습니다. 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성차 기업들 흐름 괜찮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 모두 다 0.8%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가 오늘 오랜만에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G전자 오늘 1%에 가까운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미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던 기업이 수냉각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LG전자 역시나 1%가량의 오름세에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저 PBR 관련 기업들은 좀 등락에 엇갈리는
엇갈리는 모습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0.2%, 에코프로 0.6% 상승 출발.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알테오젠이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HLB도 0.5% 하락 출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은 좀 등락에 엇갈리는 살짝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 걸음 쉬어갔던 실리콘투 화장품 관련주 오늘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이오테크닉스가 4%에 가까운 강세가 지금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SM이 어제 8% 이상 빠지면서 좀 마감을 했었죠. NCT발 악재로 인해서 좀 주가가 급격하게 눌렸었는데 이로 인해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악성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해명을 하면서 이로 인해 오늘 반발 매수세 다시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업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역시나 전기가스가 오늘도 날아오릅니다. 아무래도 석유 관련된 동해 시추와 관련된 기업들 오늘도 지금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만 보더라도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고요. 급락하면서 마감된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접근에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기전자 관련 업종이 0.5% 2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음식료 관련 기업들 다시금 날아오릅니다. 0.5%가량의 상승.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음에도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통신과 음식료 그룹 지주사들이 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증권사도 0.1%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상위를 보게 된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시장 상승 출발했는데 코스피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생각만큼 나오진 않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00억 원 넘게, 기관도 7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28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코스닥 쪽의 탄력이 약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도 체크를 해보면 오늘 1374원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하락을 하면서 1374원대 원달러 환율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뭐 삼성전자 역시 효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데 정태근 이사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게 상당히 반갑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쪽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이끌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야 일단 시장이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어떤 상승이 상당히 반갑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HBM, CXL, 유로모피 반도체, 반도체 장비 그리고 낸드까지 온디바스에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근데 좀 아쉬운 건 너무나 반도체가 좀 또 쏠리면서 하고 나온다는 거. 어제, 그제 뭐 시총 관련돼가 서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 반도체만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좀 아쉽습니다. 뭐 좀 다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상승폭이 좀 더 나올 텐데 일단 장후반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HBM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이제 젠슨왕 HBM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I가 17%, 워트가 11%, 윈팩이 6%,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4%, YC킴이 4%, QRT가 4%까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밴드 쪽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DI가 17%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최근에 현대차 증권을 통해서 HBM 어떤 수율과 연관된 종목 3개가 언급이 됐었죠. DI, YC, 그리고
DIYC 그리고 이제 그 한 종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세 종목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 세 종목이 픽이 됐었는데 아마 수율과 연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워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또 삼성전자 밴드 쪽으로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HME 강세가를 보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HME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CXL, 유로모기 반도체 이런 것들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뭐 CXL 관련돼 가지고는 엑시콘, 그 네오셈, 퀄타스 반도체, QRT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이 정도만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상에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동양철관 20% 정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동계 석유 관련돼 가지고 미국의 액트지오라는 기업이 또 방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제 뭐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또 실적으로 이제 그 시출을 하게 됐을 때 수혜가 되는 기업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강간이란지 이런 거 연관돼서 최근에 그 러시아와 가스관 얘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뭐 테마에 항상 동양철관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운 쪽도 보게 된다라면 STX 그린홀스가 6%, 흥하이온이 1.4%, HM이 1%가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SCFI, 중국발 상하이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 3,000포인트를 때 돌파했던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해운지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해서 또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과 또 이제 잡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아마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 전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 좋게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석유 시초 관련된 종목들의 이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세 보이는데 한국가스공사나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은 하락 전환하면서 이제는 조금 기세가 꺾인 듯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 변형희 대표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전체적으로 상황들을 보면 좀 외인의 선물 매도세가 어제 이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오늘 양시장에서에 대한 수급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인의 경우에는 경계 심리가 좀 약간은 좀 부각된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결제 약정 건수가 오늘 좀 상승 전환하고 있다는 점, 건수가 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에 숏 포지션에서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 전환 부분은 오늘 장중에 좀 체크 포인트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오늘 전체적인 어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들의 추이가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좀 많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의 반등에 관련된 어떤 지수 상승 흐름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변곡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이 비농업 부분에 관련된 고용 지표가 7일 날 발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하반기 금리 인하 관련된 시그널들, 이 부분이 이번 주에 방향성들이 좀 정리된다는 관점에서 대형주 수급 부분에 관련된 수급 변동은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본다면 오늘의 상승세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해상 운임의 경우에는 뭐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겠지만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은 HMM, BDI나 탱커선에 관련된 부분들, 뭐 벌크선이라든가 탱커선의 경우에는 BDI 운임지수와 좀 연동될 수 있는 효과들이 있는데 지금의 해운주들의 어떤 수급 부분은 사실 단순한 해상 운임이 올라갔다고만 해서 상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과 연계성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2차 전지 섹터가 어제에 의해서 저가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 배터리셀 3선을 비롯해서 뭐 양극 소재사들에 관련된 투자 심리들이 좀 더 완화됐다는 부분들에 대한 기조가 아직은 명확하게 확인됐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지만 양극재 판가가 지금 14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유입 이후에 6월 19일 개최 예정인 인터배터리 2024 유럽에 관련된 일정 모멘텀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2분여가 흘렀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 빈도,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들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HBM 반도체에 대한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HBM에 대한 지금 검색 빈도가 가장 많고요. 지금 상승률도 섹터에 대한 상승률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우선 일론 머스크가 올해 엔비디아 칩 구매에 4조에서 5조 가량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모멘텀이 부각받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젠슨황 엔비디아의 CEO 이 발언이 역시나 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전력 설비에 대한 검색 빈도도 연관돼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섹터상으로는 하락으로 집계가 되면서 동그라미가 파란불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와 석유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 매기세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석유 가스에 관련된 모멘텀이 하나가 있죠. 영일만에 대한 분석을 했던 액트지오사의 고문이 한국에 직접 찾아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갈지 그 변동성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긍정적인 전망 있었습니다. LG그룹의 테네시 공장이 가동만의 배터리 수율 90%를 가동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모멘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현재 구간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건 BDI입니다.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 매매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구간 76%가량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중에 AB온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코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상 이상에 대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도 25%가량의 강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삼성전자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DI 그리고 워트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YC도 지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지금 중소형 관련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오늘 석유 관련 시추와 관련된 기업들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양철광이 20%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시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서 어제여서 오늘도 두 자릿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동양철광입니다. 지금 3거래일째 거래량이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으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쪽으로는 삼성전자 관련된 YC가 7.9% 상승하면서 시장에 지금 주목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모나리자가 6%가량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모나리자의 모회사가 지금 인리에 매각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관련 기업도 오늘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원전 주술도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다만 석유 관련 기업들은 조금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개장 직후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종목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이 상승불은 켜고 있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쉬운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상승 탄력이 약간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정태윤 이사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말씀드렸지만 아까 반도체 한 종목은 테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깜빡해가지고요.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OLED 쪽도 좀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WWDC를 통해서 이제 비전 프로도 이제 한국에 출시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조금씩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 출시돼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인데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최근에 그 중국 이제 OLED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BOE 쪽으로 나쁜 소식이 있었던 선시스템이라든지 아바코렌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듯이 일단 중국 기업들의 어떤 대규모 투자
참 서글픈 조금 아쉬운 얘기지만은 한국 기업들 모멘텀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 가지고 장비라든지 재료 쪽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이제 중국의 BOE 진둥팡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이 진둥팡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11조 가량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시스템에 증착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차이나스타라든지 비전옥스 같은 중국의 OLED 기업들이 차례대로 계속 대규모 OLED 투자에 나서고 온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8.6세대 투자를 이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또 이제 경쟁의 과열화가 되는 부분들 전방업체는 상당히 조금 아쉬운 이지만은 그 아랫단에 있는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분 좋은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한번 선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보이게 돼서 오늘 6% 정도 상승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시스템의 이제 대주주인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이제 5%가량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피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BOE 쪽으로 LLO 장비를 현재 납품을 승인받은 걸로 저건 중국 그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OLED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장비 납품 소식, 수주 소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 장비 쪽도 한번 반도체뿐만 아니라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엔지니어링, 선시스템, 동아일텍, 야스, TSC, EST, 덕산테크코피, 아바쿠 같은 정보 순으로 오늘 뭐 반도체 좀 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괜찮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저는 OLED 쪽도 한번 장비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쪽 수주 소식이 있을 만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LED 쪽도 여전히 좀 관심권에 두고 계시고요. 자, 변영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장비주 중에 PSK 홀딩스를 좀 보고 있는데 네네. 오늘 장중 현재 좀 8%대 상승폭들이 좀 더 소폭 좀 확대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6만 1,000원에 좀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이 리플로 그리고 디스콤 장비를 이 글로벌 이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에도 좀 공급한다라는 최근 소식 때문에 주가 좀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반도체 빅3에 모두 이 HBM 후공정 장비를 좀 공급하는 이력들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2025년도에 증설 투자 효과들을 좀 더 고려해 보면 실적 기조에서 확인했던 1분기 실적 기조에서 확인했던 높은 영업이익률 전체 40%대를 상회하는 이익률을 고려해 보면 저는 2025년도에는 추정에서는 한 45% 내지는 50%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윤을 좀 창출할 수 있다는 관점 이 부분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상태 역시 지금은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되고 업황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는 이슈라면 PSK 홀딩스의 상승 여력들은 약 20% 정도는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성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태성의 경우에는 사실 오늘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강세 속에서 수급 반동을 좀 이뤄냈지만 지금 단기적 일정 이벤트인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여기에 TSMC에 들어가는 AI 가속기형 장비를 좀 공급한다는 이력이 단기적 수급 관점에서에 관련된 탄력도가 더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선 태성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성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두 분께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한마디의 키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정태근 이사님 핵심 키워드 뭡니까? 네, 핵심 키워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투자 심리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종목별 등락 현황이 현재 또 삼성전자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수가 883 종목, 그러니까 상승 목수보다 더 우위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어쨌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든 지수 상승이든 일단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을 찾아야 좀 안정적으로 좀 우상이 되지 않겠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내일 또 휴일이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서 이 상승 목수, 하락 종목수 등락 현황을 좀 체크하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른 순환매에 좀 참여가 힘드신 분들은 조금 이제 쉬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매매를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빠른 순환매 장세에서 빨리빨리 이제 추격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변영인 대표님의 핵심 키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콜 테스트 관련된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지만 사실 해소보다는 좀 완화가 맞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여기서 더해서 반도체 수급이 좀 더 살아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막연한 수급에 의해서 반도체주를 매수하기보다는 1분기 실적 기조가 좀 확인됐던 종목들, 특히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의 차별화 접근들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장세에서 확인됐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반으로 종목 차별화 접근은 유효하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주안에서도 실적이 잘 받쳐주는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했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 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할 때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는데 샌라이브의 정재훈 대표가 KN소를 제시를 하면서 선택을 해줬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만약에 공략을 하셨으면 19,200원에 시작을 했고 목표 가격은 23,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KN솔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8,900원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1.67% 상승하면서 KN솔 오늘 장 초반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함께 동조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KN솔의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양질의 좋은 종목을 선택해드리고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을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 종목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오늘은 뭐 삼성전자 이슈도 있지만 역시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네. 한솔케미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HBM 역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반도체가 우리가 AI가 이끄는 엔터프라이즈 SSD 즉 기업용 SSD 수요 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I 팩토리가 뭐 데이터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서버 스토리지에 투자 필요성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추론 시장 같은 경우는 HDD에서 최근에 QLC SSD 수요 이동으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데 QLC SSD 수요는 24년 4배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볼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SSD 즉 ESSD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과점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뭐 핵심적으로도 이야기되고 있는 QLC SSD가 삼성전자와 솔리다임만이 고객사 인증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신제품의 기술이나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 1위에 나서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하이닉스의 솔리다임이 기대를 따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어떤 뭐 고객사 인증과 그다음 과점 체계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 따라서 낸드 산업의 가동률 회복이 24년 4분기 62%에서 올해 1분기 65%로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74% 그리고 올해 4분기에는 86% 그리고 내년 2분기에는 100%까지 낸드 산업의 가동률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 따라 가동률 원복과 중공정 설비 투자 영향에 관련된 소재 관련된 쪽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따라서 한솔케미칼이 최근에 뭐 밸류에이션 부분으로 본다면 락바텀 수준의 근접한 주가까지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AI 추론 시장 확대에 따른 고용량 ESSD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거론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QLC ESSD 수요는 올해 4배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 9세대 QLC 제품과 고객사 인증 완료 후에 아마 한솔케미칼이 올해 하반기 판매가 본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390억에서 400억 정도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낸드 가동률 상승 효과 때문에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최근에 LNG 가격 인하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 27%나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용 과산화수소와 프리커서 실적 반등세가 이어질 걸 보기 때문에 주가가 락바텀 수준에서 저가 기회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한번 투심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한솔케미칼까지 오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한솔케미칼 제시를 해드렸는데 장 막판까지 잘 달릴 수 있을지 이데일리 TV에서도 끝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한솔케미칼의 주가 흐름 그리고 모멘텀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주요 경제 이슈 가운데 지금 눈여겨봐야 될 핫 이슈들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실적은 기본이고요. 미래 기술의 전략적인 투자까지 단행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도 빠른 레벨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사실 이 현대차가 한 2년 전쯤부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를 무시하듯이 매년 새로운 실적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지난달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뭐 자동차에서는 판매 실적을 봐야 되겠죠. 네, 지난달 5월달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2% 정도 성장을 했어요. 지난 5월 대비. 그렇지만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자동차 주문하시면 빨리 받으시죠? 그렇죠. 기다리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네, 맞아요. 국내 판매는 줄었습니다. 한 9% 정도 줄었는데 눈여겨볼 부분들은 해외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4.7% 늘어서 전체 국내 판매를 완전히 커버를 하고 남았는데 저는 자동차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판매 대수도 봐야 되지만 어떤 차가 많이 팔린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익률에 직결하거든요. 특히 이제 4월, 5월 판매 분량 중에서 미국 차 판매가 저는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미국 차에서 토요타를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어요. 실적이. 그리고 그 판매 모델 믹스가 되게 중요한데 현대차가 잘 보시면 전 세계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안팎이에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0% 두 자릿수를 넘기는 영업이익률을 가지는 기업은 BMW하고 메르세데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급차는 마진율이 많아요. 현대차는 어디서 돈을 많이 남기느냐? 첫 번째 SUV. 그러니까 SUV 차에서 굉장히 많이 남고요. 그럼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에서 많이 남는데 현재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가 SUV 카입니다. 큰 차를 또 좋아하니까. 큰 차도 좋아하고 일종 미국에서는 풀옵션에 달린 차인데 차도 괜찮고 가성비 괜찮아. 뭐 텔루레로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뭐 현대차 그런 미국 여행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일 건데 특히 이제 이 모델 믹스에서 현대차가 그 피크아웃 방금 초대 말씀하신 것 같이 피크아웃을 염려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계속 잘 나가지? 중에 하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모델 믹스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 SUV. 그리고 또 눈여겨볼 부분은 그 EV카, 전기차 시장에서도 전통차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IRA법 때문에 미국 현대차가 많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우려가 약간 전화위복이 된 게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때 IRA법이 적용될 시점이 사실 전기차의 피크였어요. 그다음부터 전기차가 굉장히 둔화 조짐을 보였는데
현대차는 그 시간을 벌었어요. 예, 그래서 수익성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눈여겨볼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자동차 실적이 늘 협회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수치를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어떤 모델이 많이 팔렸느냐. 요게 그 다음 분기에 이익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언론보다 먼저 좀 영업이익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할 수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좋은 팁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SUV 판매, 특히나 미국 시장의 판매가 눈에 띄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기차 캐즘 현상을 좀 거스리고 있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특히나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4분기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판매가 더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만한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우선 네. 그 조지아주 공장이 원래 계획은 내년 1분기였어요. 네. 1분기였는데 좀 빨리 공사하는 지금 건가요? 네. 예상은 4분기보다도 3분기, 한 10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선 뭐 현대차가 급하죠. 왜냐하면 이 IRA법의 보조를 받는 게 $7,500예요. 1,000만 원이니까 굉장히 크죠. 사실은 이 보조 혜택 못 받으면 잘 못 팔 정도니까. 네. 다행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기차 판매가 약간 시들해진 틈을 타서 공장을 오픈할 수 있어서 현대차로서는 네. 사실 전화위복이 된 셈이고 네. 특히 이제 미국 판매 실적을 보면 현대 기아차가 그 특히 증가한 차량 종류가 친환경 차예요. 그래서 그 친환경 차에서 현재 이제 조지아주 공장에는 주력으로 생산할 차는 아이오닉 5입니다. 네. 이 아이오닉 5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6개 차종을 생산할 계획인데 여기 생산 대수가 연 30만 대입니다. 최대 50만 대인데 미국 시장에 팔리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때가 또 하나 변수가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바로 IRA법을 종치기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변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차로서는 이 캐즘에 빠진 전기차 시장의 이 공백을 적절하게 메꿀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그 전기차의 캐즘이 올 하반기면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왜냐하면 두 가지거든요. 네. 전기차의 그 배터리 생산 단가가 줄면 네. 코스트가 줄면 차값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의 대중화 차량의 그 시장 판매 가격은 한 3만 불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많은 대중들이 살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충전 인프라인데 네. 그때가 되면 충전 인프라도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과 예측이 잘 맞아 떨어지면 조지아주 공장의 10월 오픈은 공장은 굉장히 주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현대차 그룹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우선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비율이 좀 괜찮지 않나. 네, 그래서 이게 또 실적 판매로도 좀 유의미하게 찍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현대차가 수소차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22일쯤이었죠. 이 수소차의 밸류 체인에 대한 공개를 하면서 시가총액 4위까지 껑충 올라섰는데 수소차 사실 예전의 전기차처럼 아직은 좀 먼 이야기 아니냐. 네. 상용화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와 있는 걸까요?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중에서는 수소차가 가장 앞서 있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비쌉니다. 비싸요? 네, 비싸고 가장 최근의 소식은 원래 그 수소차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수소의 스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물이 수소와 전기로 분해되면서 이 분해되는 걸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수소가 가는 건데 네. 현대차가 이 기술을 굉장히 빨리 개발은 했는데 문제는 이 스택 값이 너무 비싸고 최근에 이제 공시를 보면 원래 이 스택을 개발하는 걸 어디서 개발했냐면 현대모비스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항상 적자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을 까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 스택은 너희가 개발해라고 준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지난 31일, 그러니까 지난주죠. 5월 31일자로 이 스택 부분, 전기차 스택 개발 사업부를 현대차가 현대모비스로부터 다 양도 다 받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일단 모비스의 영업이익은 좀 올라갈 겁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적자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그러면 현대차가 이제는 제대로 받아서 수소차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짚을 수 있는데 일단 수소의 방식이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현대차, 토요타, 혼다 정도 있는데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현대차는 말 네. 그대로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소 스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연료 전지를 스택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전기차 충전을 자주 해야 되는 거. 오래 무거운 걸리죠. 거. 그리고 오래 걸리죠. 네. 근데 여기는 이 스택은 한 5분이면 충전 가능합니다. 5분이요? 네. 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사실은 가장 100% 친환경차는 수소차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부산물이 그냥 물이에요. 탄소가 아니고. 그리고 아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대표님, 이 현대차가 수소에 올인을 지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소차 네. 분야에서는. 네. 근데 전기도 하이브리드가 지금 많이 나가는데 도요타나 혼다 같이 지금 차표를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개발하는 게 그렇죠. 더 사업성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토요타는 뭘 네. 하냐면은 이 네. 수소차를 연료전지로 하는 걸 바꾸는 게 아니고 네. 아예 내연기관을 개발하는 거예요. 수소 내연기관. 그 연료만 수소로 사용하고 네. 내연기관을 그대로 쓰는 거죠. 이게 하이브리드인 거죠. 혼다도 하이브리드 하는데 단점은 이게 뭐냐면 에너지 전환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근데 일본 기술은 항상 네. 그렇죠. 일본은 지금도 토요타 하이브리드 기술이 굉장히 글로벌 네. 앞서 있잖아요. 일본은 항상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중간한 중간을 거쳐서 가는 그 특징이 있고 네. 현대차는 조금 아싸하죠. 기술 자체도. 그래서 어쨌든 현재 가장 큰 난점은 좀 비싸다는 것. 그래서 아마 수소차가 첫 번째 적용될 부분은 아마 트럭이 될 것이다. 트럭으로. 네, 상용차로 먼저 트럭이나 버스 네. 에 먼저 적용이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일반 차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인프라도 많이 부족하고요. 네. 그 현대에서 좀 개발을 하다가 사실 그 수소차 개발을 살짝 멈췄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우선 돈이 안 경제성이죠. 되니까. 네. 경제성이 안 되고 그리고 예상보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을 했다. 예. 그래서 네. 수소차는 일단 일반 차가 아니고 상용차나 버스 쪽으로 우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큰 차, 상용차에 대한 그런 투자를 먼저 좀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수소 친환경차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눠봤고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말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자율주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과 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선 자율주행의 글로벌 트렌드를 좀 읽어내셔야 돼요. 네. 지난 CES 2024에서 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현재 자율주행차는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들은 다 드랍입니다. 우선 당장은 어렵다는 게 결론을 낸 것 같아요. 네. 우선 GM 같은 경우도 네. 자율주행차 자회사가 크루즈라는 기업인데 요 기업에 투자를 한 10억 달러 정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실은 드랍을 했고 애플도 사실은 자율주행차 사업을 중단을 했죠. 그런데 현대차는 아직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협력해서 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모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모셔널요? 모셔널. 예. 원래 요 기업을 2020년에 현대차 그룹하고 앱티버가 각각 20억 달러를 공동 투자를 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북미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레벨이 레벨 4거든요. 그 레벨 4의 기술을 상용화를 추진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상용화가 계속 지연되면서 앱티버는 빠졌어요. 그리고 지지난달에 현대차가 다시 1조 3천억을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실은 지분 구조가 이제 현대차 계열사로 편입된 상태까지 올라갔어요. 네. 왜냐하면 지분율이 6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진도 다 현대차로 네. 바꿨어요. 결국에는 그 앱티브는 사실은 추가 유상 증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셔널은 현대차 계열사가 돼버렸는데 이미 현대차는 자율주행차의 어느 정도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안성차가 지금 스탑을 하고 있을 때 홀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최근에 그 반 구글 맵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 오버추이에 이제 가입을 하면서 오버추어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개발의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현대차 사람들을 만나면 네.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나요? 기계 공업이냐 네. 소프트웨어 기업이냐고 물어봅니다. 실제 최근에 네.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뽑는 인원의 70~80%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네. 우선 그 현대차의 전체적인 목적은 이제는 자동차라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모빌리티라는 움직이는 것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바꾸는 축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축. 우선 전기차 네.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 가는 거 있고, 그건 수소차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SDV라고 그러고 해서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이라고 해서 글로벌한 기업들이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누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는 겁니다. 예. 그 플랫폼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구글이 무섭고 MS가 무서운 이유는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드로이드를 사용해야 되고 애플을 사용하듯이 네. 앞으로 자동차도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술이 결국에는 글로벌한 플랫폼을 가질 것인데 그에 대한 걸 가져가는 것이 그 현대차의 가장 큰 좀 쏟아붓는 거라서 이번에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오버추를 가입한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기존의 구글 맵이라든지 네. 다른 맵에 의존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실시간으로 변하는 지도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쵸. 네. 요즘 운전하실 때 네. 자동차 앱이보다는 네. 스마트폰 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렇죠. 네, 그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버추어는 훨씬 더 정밀함을 요하는 거죠. 그 실시간으로 변하는 뭐 공사 현장이라든지 네. 이런 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지도를 누군가가 소유를 하지 않고 연합해서 같이 가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버추의 전체 회원사가 28개로 늘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현재 구글 맵과 좀 경쟁할 수 있는 걸로 가서 어쨌든 현대차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계속 뚜벅뚜벅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현대차는 이제 모빌리티 기업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뭐 UAM도 그렇고 로보틱스 그렇고 뭐 신산업 진출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좀 어느 정도로 개발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방향성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지난달에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네. 현대차를 집중 취재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왜 이렇게 쿨하지?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현대차에 네. 대해서. 왜냐하면 한 5년 전만 해도 현대차는 언더독이었습니다. 이제 경쟁에서 일세였고 굉장히 올드한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맞아요. 바뀌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로보틱스라든지 UAM 이런 다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로 갈 것이고 특히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뭐 테슬라의 휴먼 로봇 같은 걸 굉장히 열광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대차에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네. 이게 이게 아틀라스라는 제품인데 네. 물론 현재는 굉장히 비싸지만 이런 걸 꿈꾸는 거죠. 현대차는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가는데 그걸 만드는 솔루션은 필요한 게 전기차, UAM 다 필요한데 저거를 만드는 생산하는 사람은 그걸 로봇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현대차가 굉장히 좀 쿨하고 네. 미국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올드한 기업이 아니라 약간 쿨하고 네. 성장성이 있는 기업으로 계속 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주목하는 거는 현대차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간다면. 만약에 네. 지금 현대차에서 가장 정의선 회장이 아끼는 분 중에 하나가 포티닷컴 대표를 맡고 있는 송 사장이거든요. 이분이 누구예요? SDV를 네. 개발하는 총괄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판교 쪽으로 네. 연구소를 남양주연구소 옮겼어요. 포티닷컴은 여기는 이제 SDV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을 개발하는 곳인데 네.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어느 정도는 IT 기업으로까지 변신이 가능하고 있는 거라서 현대차나 기아차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첫 번째 단기적으로 보실 부분은 네. 좀 자동차 모델 믹스를 좀 보셔라.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부분들은 로보틱스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변신하는 것을 보면 조금 다른 투자의 관전 포인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간단하게만 좀 질문을 해야 되자면 사실 현대차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주주 환원 정책은 이번 밸류업 네. 프로그램에서 현대차가 계속 뜬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네. 실제적으로 아마 상반기에 자사주 매입 네. 소각 지금 아마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조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수출을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힘찬 도약을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로 인해 연초 위에 한 40%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자동차인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긍정적인 해석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포인트 삼으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개장하고 이제 1시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잘 버티면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좀 힘을 내면서 지수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전환에서 약간 아쉬운 상황인데 일단은 뭐 오늘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계속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또 국내 증시가 휴장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하루 쉬어가는데요. 저희는 내일 또 충전을 한 다음에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보다 더 알차고 정확하고 빠른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8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